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두 사람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정치권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내일 만남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석한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건 지난달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의제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한 대표가 언급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법이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요구했던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모두 관련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면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 대표는 오늘 측근들과 면담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면담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한 가운데 회동이 길어지면 만찬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내일 있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윤한 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하며 특검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부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내일 면담하기로 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면담의 성과,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일단 보수정당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표,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갈등이 이제 심각한데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 뭐 어떤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의 아마 두 사람의 공통된 인식은 뭔가 이번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여권 전체가 사실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대표는 한 대표대로 지금 일단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윤 대통령도 지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회담이 성사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사안들이 모두 다 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나마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전혀 성과가 없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안 만나지 못한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행사의 자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도 최소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내일 만남이 당초 한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니라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한동훈 대표의 생각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독대에 앞두고 있는데 여사님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게 너무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하려 합니다. 독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만나고 그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한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요,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참여에 대해서 배석자일 뿐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배석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의 독대처럼 본인은 가져가겠다 이 면담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독대처럼 가지고 가면서 본인의 의지를 적절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지 이제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단순하게 배석해서 두 분의 대화를 기록하는 정도일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신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이 사실상의 독대처럼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단판을 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대화에 관여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대표의 생각대로 될지 또 결과에 따라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면담은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식사 자리가 아니라 차담 형식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만찬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이 회담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심과 민의와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응답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이 물리적으로 회담 시간만 길어져서 식사까지 하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에 응답하는 결과물이 동반이 되면서 만약에 그것이 만찬까지 연결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곳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적한 난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회담처럼 어려운 회동도 없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3대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의제가 전혀 없습니다. 역대 뭐 헌정적 사상 이런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진행되는 아마 독대 면담도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보통 독대 이전에 그리고 면담 일정이 이 잡히기 이전에 웬만큼 어제 조율과 어떻게 뭐 훈훈하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게 조율이 웬만큼 이루어지고 보통 자리가 마련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전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현안 이야기를 해보면요. 김건희 여사 관련 그리고 의정 갈등 관련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갈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사실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면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관계자 발로 나오는 비공식 입장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한남동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 한남동 라인으로 지적받은 사람들이 뭐 억울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 쇄신과 그 활동 자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제2부속실 설치가 곧 뭐 출범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활동 자제를 할 거라면은 제2부속실 설치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 역시 이번 뭐 그 디올백 불기소에 의해서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이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거 의혹 규명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을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세 가지를 거의 다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면담을 통해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입장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새로운 얘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의제보다는 사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이번 면담 성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단지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이제 두 정치 권력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어떤 힘의 관계에서 회담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2011년도에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19대 총선을 한 1년 앞둔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담 한 50분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결론이 좋게 났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박근혜 당대표에 대한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회담이 잘 끝나서 그 다음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좀 모범적인 회담인데 반해서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의 회담, 이거는 한 20분 정도 독대가 있었는데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떤 굉장히 갈등 관계가 이어졌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회담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하냐, 거기에 따라 저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 지금 본인이 뭔가 앞으로 다음 달이면 이제 이 임기가 절반을 돌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특검법 공세가 지금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가면 국회의원한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명분을 준다는 거는 지금 시중에 악화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대통령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자신의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전혀 불법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다음 달 있을 어떤 전국에 굉장히 아마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대통령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풀지 못하면 사실상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절박감, 이것만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성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아마 평상시 같으면 이 회담이 이루어지기가 꽤 어려웠을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몇 차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화를 내고 많이 했을 텐데 근데 끝내 회담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성사된다는 거는 일정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내일 만남으로 어떤 국정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면담의 주요 의제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이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의정 갈등, 지금 그 부분이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민생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 3가지 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2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2가지는 국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해법을 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치는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이 부분 정도까지 되면 아마 국면은 빠르게 전환되고 지금의 이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대표도 특검법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한 대표가 이번에 3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째 요구 사안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한 절차라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특검을 상정하지 않고서 과연 저희 필요한 절차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특검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밑바탕의 전제대한 표현으로서의 필요한 절차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독대 면담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을 어떤 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아마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를 가져 나오지 못한다면 어떤 전국의 돌파 해법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김 여사 관련 상황인데, 자, 만약에 여기서 한 대표가 어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끌어낸다면 리더십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만약에 빈손으로 그야말로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했을 경우 친한계, 친윤계의 타격이 어느 쪽이 더 크게 입을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권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회동에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국정과 여권의 쇄신과 변화는 그 핵심이 김건희 여사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표현을 했을 뿐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중단은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명분을 제시해줬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에 위해서 필요한 때에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 어떤 잘못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 의혹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인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만약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뒤에는 국민들께서 여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회동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사실은 여권 전체에 명운을 걸고 성과가 있는 회동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이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특검법 당시 이탈표가 재표결까지 갔을 때 4표 나왔는데 이번에 혹시나 더 많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조금 더 몇 표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전 8표를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이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13개의 의혹을 지금 담아놨는데 그중에 뭐 국민의힘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안들은 몇 가지 사안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혹을 규명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몇 가지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추천하는 과정,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방법이 아닌 다른 이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물론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걸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이번 독대를 통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이후 행보에서 이런 특검법을 국민의힘만의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금 뭐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 차원의 뭔가 버전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과거 역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이 정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 면담 그런 성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만남에서 그때 당시 비서실장이 정진석 지금 현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지난번 이제 이 재보궐선거 그 승리를 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여당이지만 여당 내의 어떤 야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지금 이번에 금정 같은 경우도 보면 예상보다는 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이지만 그러나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뭔가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여당 지지자들의 어떤 바람 이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돼서 다시금 어떤 이 전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한 대표의 어떤 전략은 저는 예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의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넘어갔을 때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권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는 거라는 그런 인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우고 나름대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지지자들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아마 지금 한 대표의 전략도 그런 전략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독대도 결국은 본인도 여당 내에서 비판할 수 있는 즉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야당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권력의 어떤 정당성과 권력의 건강성을 확보해주는 어떤 역할. 저는 그걸로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 대표는 계속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적해왔고 그게 일부 이제 여권 지지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으로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동력 자체가 일단 의석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나름대로 어떤 집권 동력을 삼기 위한 어떤 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대표를 또 이용하는 측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후반기 임기 동안은 필요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이 국민의힘 버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준비할 거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은 사실은 모든 걸 총괄하는 특검법이잖아요. 그리고 이 특검 이 선정도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 정말 특검을 하고 싶은 전략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전략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이 평균적인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특검을 형성하고 특검이나 그렇잖아요. 특별한 분야에 대한 수사예요. 13가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검찰이 다 하는 거거든요. 특검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인력이 수사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를 둔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도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막을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특검은 아마 이 정권 전체를 다 수사할 겁니다. 왜냐? 그 내용에 보면 연관되는 것도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 전략 자체로 간다 그러면 이 특검법은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공적 대화를 포함해서 캡처 2,000장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땅 밑에 묻어놨다.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2,000장 돼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특히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사회 파장이.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다 까라. 그럼 까줘야죠. 자료중에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네,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농담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말이 바뀌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니 혼란이 가중된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명태균 씨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좀 파급 효과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사실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진실이 많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또 그중엔 일부 사실관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내외와 문자 메시지를 또는 통화를 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공적인 대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심지어는 아직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께 체리 따봉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의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나눈 그 사적인 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사와의 그 문자가 한번 공개가 됨으로써 뭔가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그 유력 정치인들의 해명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매일 지금 벌써 40일이 넘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또 뭐가 더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명태균 씨의 입을 모두가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대통령실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의혹과 발언의 진위를 두고 여야가 진흙탕 싸움에 빠진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쇄신 작업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여당은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 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정치 브로커 기회주의자 휘둘리는 이 여당을 쇄신하겠다.
실제로 좀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명태균 방지법을 지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와 같은 어떤 음기의 정치 브로커들 뿐만 아니라 양기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장난을 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기술자들까지 모두 다 근절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그 명태균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보수 정치 전체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이런 구태 정치와는 단호하게 절연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여권에서요 향후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로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뭔가 국민적인 질문을 받으면 정직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처럼 선거 과정 내내 질문이 따라다닐 겁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해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분은 앞으로 큰 선거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정치 전체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구태 정치가 단절하는 그 쇄신과 정풍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언론이 일부에서는 명태균 씨 입만 바라보면서 명태균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예전에는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자금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마치 이제 어떤 선거에 중요한 어떤 이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당시 정몽준 단일화부터 이 여론조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데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정하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는 또 선거 전략을 가지는 이런 그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저렇게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게 확산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은 스스로는 굉장히 이 정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아서 뭔가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계속 저렇게 이제 살라미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가면서 나 이 정도 알고 있어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언론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 언론에 뭐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의문을 증폭시키는 그 기술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여권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쨌건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여권이 물밑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확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걸 좀 인정해 주라.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아무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에 대한 어떤 보장, 뭐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미 아마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는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들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글쎄요, 내일 국정감사장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렇게 된다면 더 큰 파장이 되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 22년 재보궐선거와 24년 총선 때 그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뭔가 개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2년 특히나 22년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월급 세비의 절반을 정확히 명태균 씨에게 계속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지금 수사를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경우 그리고 강혜경 씨가 뭔가 지금까지 뭐 많은 언론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 또 결정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발언하게 될 경우 그러면은 그 공천 개입 여부가 점점 더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우리가 그 오빠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자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에 내가 명태균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
라고 말한 그 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뭔가 공천과 관련된 개입 의혹이 있다. 이게 하나의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의혹은 점점 실체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강혜경 보좌관이 내일 나와서 어떤 추가적 증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그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겠다,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자, 이 장외 집회 장기화되는 겁니까? 글쎄요, 장기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과 또 정부 여당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특히 내일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어떤 구체적으로 성과가 좀 나오면서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온다면 굳이 저렇게 장외에 나가서 뭔가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장외에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롱패딩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롱패딩 같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칼바람처럼 매섭게 민심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맞서서기만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 롱패딩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더 이상 양측 모두가 롱패딩을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 대통령실에서 큰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타이밍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롱패딩 준비하지 말자, 양쪽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롱패딩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외 집회 왜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11월 14일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죠. 그 선고들을 앞두고 장외에 뭔가 머릿수를 모아서 사실상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 이 집회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선거법 사건부터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 이런 장외 집회의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는 것과 법원의 선고 그리고 구체적인 판결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1월 15일 지나면은 집회 못 하실 테니 롱패딩 필요 없을 것이다. 그냥 옷장에 넣어두시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민주당이 방탄하는 것 때문에 국회를 전체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게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역시 또 그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은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민심입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자, 민주당의 장애 집회, 윤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심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가 과도하다는 것 여론이 뭐 많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과도하긴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로 벌써 거의 1년을 넘게 지금 이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과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맞고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해야겠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며 또 야당과는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만들 것인지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극단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뭐 다 롱패딩 입고 밖에 나가서 이 추운데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내일의 그래서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정치를 복원한다는 거는 국민의 민심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어쩌면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저 주장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문제는 여권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느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공방은 또 국정감사장으로 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봐주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범위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많이 실시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다 하고 했는데 관련성이 안 드러난 거예요. 영장 청구를 검찰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유성윤 검사장 시절의 수사를 완전히 폄하하는 것이고 강도 높게 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총장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얼마나 부딪혔는 일은 겪어본 사람이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옆에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39차례나 걸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죠. 그 문재인 정부 당시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그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편지 내용에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김건희 여사만 빼주면 되는 것 같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흔히 7초 매매라고 하죠. 선수들이 뭔가 매도 주문을 내리자 바로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하는 8만 주나 내놓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2018년에 당시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뭔가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재산을 축적한 건 주식 투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통주와 배당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본인의 이 주식과 관련된 주식들을 뽐내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한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상 제가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조차도 찾아보지 않고 혹시나 보고 외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이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다 공감해 주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발언 들으셨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요. 2020년에서 2021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당시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본인이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그랬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의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둘로 나눠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검찰이 목요일에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당일에 설명했던 것과 그 다음 날 설명했던 것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설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국민들께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법리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 증거는 어디까지 정확하게 열심히 수집을 한 것이냐 그 부분을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검찰의 설명이 바뀌어서 국민들께서 물음표를 그리시는 거하고 이성윤 의원이 이걸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때는 영장을 제대로 안 켜놓고 이제 와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됐다고 저 수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짧게 덧붙이자면은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것을 폐지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정예 전력을 해체해서 다 흩어놓은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놓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따져 묻는 것은 역시나 자가당착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까지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힘을 얻고 있어요. 네, 지금 중앙지검장과 뭐 이번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런 반부패 수사 2부인가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사실상 이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법리적으로 탄핵이 다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를 탄핵의 대상에다 넣겠다라는 것은 검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수순은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딱 하나만 송영훈 대변인 말씀에 하나만 좀 반박을 좀 드리면 검찰이 이번에 4시간 동안 이 불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근데 그중에 언론인들이 가장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뭐냐면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얼만큼 철저하게 하려고 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냐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전 지검장이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뭐 탓할 게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 수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이 검찰이 어떠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브리핑 할 당시에 뭐 주거지, 뭐 사무실 이런 부분들을 다 했다고 했지만 사실 주거지에 대한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이미 이제 밝혀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만큼까지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지금 탄핵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의 지금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헌법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정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후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이 여론에 편승해서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 제1당이 이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검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능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수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다수 의석을 이용을 해서 헌법기관들을 전부 다 업무 정지시키고 또 장애로 나가서 시위 벌이고 왜냐 지금 민주당은요 범여권은 192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상황에 또 장애로 넘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Це вже не просто про передачу зброї, це фактично про передачу людей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військових сил окупанта.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Really urgent thing. If it's true, then to my mind, it shows a level of desperation with Russia, in a difficult position in numbers of casualties.
자, 지금 뭐 영상을 보시면 이 북한말로 추정되는 음성도 간간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파병 북한 군인에게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설문지에는 이제 한글로 모자 크기, 뭐 군복 치수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일단 병력의 손실이 굉장히 있고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북한의 병력 직접적인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일부 썰만은 나돌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략 뭐 계속 이제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군을 태운 열차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 실제로 이제 아마 전투에 곧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될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전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마 우리 정부도 일단 러시아의 어떤 전쟁에서 지금 이 살상무기 이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거는 북러 협정 간의 어떤 그 협정에 진행되는 건데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뭔가 우리에 도발할 때 러시아가 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북한이 개입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함께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참전한 것이라면서 확장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뭐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확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러시아도 부인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키플레이어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입장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일단 북한군 참전과 관련돼서는 확인할 수 없다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단서적으로 다뤘거든요. 이게 나토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토에서 지금 이걸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참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승인을 해주게 될 경우 나토 조약기구 그 협력 국가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대전으로 확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나토가 그것과 관련돼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엔 좀 섣부르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지난 6월 달에 북러가 조약을 바꾼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많이 우려했죠. 그 내용 중에 이 조약의 제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 특히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조약이 체결될 때 만약에 한반도 내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생기면 러시아의 자동 참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보다는 러시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북한군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이거를 만약에 한반도로 그 전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네. 사실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또 너무 강경하면은 뭐 우려의 시선이 많을 거다 이런 시각도 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국제사회의 가용한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미국 대통령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 한반도의 안정에 관해서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확인이 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것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가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북러가 선을 넘는 군사 밀착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야당도 뭔가 비판을 하거나 흠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원 보이스 팔러시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서구의 한 기계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강한 바람에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로 하향됐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아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관측된다, 탄 냄새가 많이 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공장 인근 야산으로도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인력 151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전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4년 동안 10대 마약 사범이요 6.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라 처음 불법 대리구매를 했죠.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물들을 구하다 보면 그 판매 책들이 소량씩 사은품을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다이어트 약이 있다고요? 네, 그 다이어트 약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10대 청소년 A양의 사례도 알려졌는데 이 A양이 1년쯤 전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서 그게 출발이 돼서 다른 마약을 줄줄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약이 문제가 일부 다이어트 약이죠.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성 마약 사범이 4년 전보다 2.5배 급증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성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에 익숙한 10대들이 접근하기가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슨 뭐 성인 유흥업소라든가 뭐 음습한 곳에서 접선하듯이 힘들게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10대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여성 마약 사범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 쓰러진 20대 여성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 강남의 한 지하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이불 맞춘 여성도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체포됐는데 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의 어떤 그 횡단보도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족한테 연결하기 위해서 가방 안에 소지품을 뒤졌는데 그 안에서 하얀색 가루하고 빨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양성이 나왔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강남 일대에서 엘리베이터에 입을 맞추는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이제 포착을 했는데 역시 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지금 단속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다이어트 약처럼 일종의 마약이 아닌 것 같은 위장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금 그 실태 조사라든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뭐 어떤 의사로부터 잘못된 처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를 통하지 않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뭐가 살에 빠진다, 뭐 좋다 하는데 그게 일종의 위험한 약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의사로부터 제대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처방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처방도 제대로 없이 불법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약에서 딱 한 번만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끝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을 야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정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안표상들이 또 활기를 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프로야구 안표가 또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가의 5배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 안표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그 경기가 열리는 현장, 그 경기장 앞에서 이렇게 막 서성서성하고 있으면 안표상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구매하는데 옛날과 다른 것은 안표를 그냥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구매자가 자기가 산 안표 가지고 들어갔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판매자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구매자하고. 그래서 앞에서 표 검사하잖아요. 표 검사를 할 때는 판매자가 자기가 딱 이제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혼잡하잖아요. 혼잡한 틈을 따서 표를 딱 옆으로 구매자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표 검사를 안 하니까 네. 그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표가 활개를 치다 보니까 올해 들어 8월까지 프로스포츠 관련 안표 신고 센터에 접수된 안표 의심 사례가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표상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안표가 제가 아까 뭐 경기장 앞에서 서성거리면 구매하기도 한다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안표의 대세는 경기장 앞보다도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안표 판매 이게 지금 대세거든요. 근데 온라인 안표가 제대로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 초에 법 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처벌하는 거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매표의 경우만 처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 안 했으면 그럼 처벌 안 하는 것인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또 뭐가 문제냐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게 경범죄가 돼서 2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도 보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상들이 여전한데 이거 어떻게 좀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안표는 다 안표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웃돈을 붙여서 파는 행위 이거를 다 안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기껏 신고를 해도 경찰이 딱 적발을 했는데 잠깐 이게 매크로라고 확인이 돼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다 확인하겠습니까? 네. 표에 매크로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일일이 확인해도 정말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매크로 여부를 따지지 말자. 웃돈 붙어서 그렇게 그 거래되는 표는 몽땅 다 안표라고 규정하고 다 처벌하자라고 항상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다행히 문체부에서도 그 매크로 여부 따지지 않고 몽땅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수 제시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자신의 10대 팬을 폭행한 이 중국인 가해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이 제시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경찰 출석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뭐 가해자를 빨리 찾아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시 씨가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는 남성과 또 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제시 씨가 처음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예. 가해자 프로듀서와 사실은 아는 사람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시 씨가 처음에 모른다고 한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 CCTV에 잡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남성, 예. 그 남성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네. 그 남성이 프로듀서의 지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듀서도 사실은 그 가해자 공범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시 씨가 가해자 모른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건데 예.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확실한 건
처음엔 가해자가 한 명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여러 명 아니냐, 여러 명 안에 프로듀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시 측 변호인이 이 프로듀서는 제시와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네, 제시 측 그 변호인 측에서 그 프로듀서는 글자 그대로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을 뿐이지 뭐 개인적인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인터넷상에 프로듀서가 문신을 무슨 미국 갱단 문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는 제시 씨는 뭐 갱단이 어떻고 그 프로듀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는 애초에 그 CCTV에 잡혔던 그 남성을 포함해서 제시 씨도 포함해서 프로듀서도 포함해서 총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고, 또한 누리꾼이 제시 씨를 범인 은닉 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정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10.5도로 출발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였는데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과 영남,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9도, 대구와 울산 17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